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어젯밤부터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출근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부턴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배 기자,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밤사이 시작된 눈은 새벽까지 이어지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엔 1cm 안팎의 눈이 내렸는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이 얼어붙어 출근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3도에서 10도 정도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다시 한반도를 뒤덮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주 내내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추위는 연말 한파 때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일단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살얼음 등 빙판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관 동파사고 등 각종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이상무입니다.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17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강 의원 전 보좌관도 함께 소환됐지만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내일 강 의원을 처음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새벽 2시 50분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 청사를 나섭니다. 대질 조사는 거부하신 거예요?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는 11일과 15일에 이어 세 번째로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17시간 동안 공천원금 1억 원을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넨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남모 씨도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김경 시의원한테 공천원금 먼저 제안하셨나요? 남 씨는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넬 당시 동석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했는지, 돈을 실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엇갈립니다. 김 시의원은 남 씨가 공천헌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남 씨는 강 의원 지시로 물건을 차에 실었지만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고, 강 의원은 남 씨가 돈 받은 걸 뒤늦게 알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시의원과 남 씨의 대질 조사를 계획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시의원의 남 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소환 조사한 경찰은 내일 강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오늘 예정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정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아무도 수긍할 수 없는 거짓 해명쇼는 열 가치가 없다며 인사청문회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본인의 민낯을 직시하고 국회가 아닌 수사기관으로 발걸음을 돌리십시오. 자녀 편법 증여와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에 대한 자료 제출과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데, 이 후보자가 서초구 전입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장남의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 명령에 따라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혹 제기가 많았던 만큼 오히려 청문회 검증을 통해 당사자가 직접 의혹을 소명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검증의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재경위 위원들도 인사청문회 거부는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현재로선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위원장이 청문회를 개의한 뒤 곧바로 정회에 속개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민주당도 청문회를 강행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만 자신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오늘로 단식 5일째인 장동혁 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양손을 깍지 낀 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 전 대표는 SNS에 올린 2분 5초 분량의 영상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소위 당계 논란에 한 전 대표가 공식 사과한 건 처음입니다. 다만 자신의 가족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연루돼 있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의 징계 처분에 대해선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란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 전 대표 사과에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친한계 인사는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선 반면 당 지도부 다수인 당권파는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정작 핵심인 당원 게시판 언급이 빠졌다며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 당시 윤석열 절연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받은 것보다 더 못 미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검증 절차에 임하시는지도 저희가 지켜볼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단식 5일째를 맞은 장동혁 대표는 쓰러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한 전 대표 사과에는 별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의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오늘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 개최가 예정이 된 날인데요.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다석인 만큼 이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원내 지도부 한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단독 청문회 개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물론 형식상은 가능합니다. 이미자 기재위원장이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직무를 대행해서 청문회를 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위원장이 다시 정회를 선언할 수 있고 어쨌든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청문회, 검증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 안팎 여론도 이 후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여권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야당이 청문회를 열어서 직접 국민들한테 낱낱이 이해훈 후보자의 의혹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앞으로 이 국민의힘 야당의 전략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 재산 관련 의혹, 그리고 자녀 관련 증여세 문제 등 각종 추가 자료를 1,000건 넘게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제출한 것 10% 안팎이라고 합니다. 예고했던 자료 제출 시한을 넘기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런 입장만 반복하자 초강수로 보이콧을 택한 겁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습니다.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또 여기에 불씨를 키운 게 이해훈 후보자의 법적 조치, 수사 의뢰를 한다 이런 발언이라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임 위원장이 보이콧 선언한 이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의혹을 제기한 의원실에 고소를 한다는 전언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 위원장의 입장 발표 이후에 1시간 정도 지났을 즈음에 이 후보자 공식 입장을 내서 억울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후보자 이 지명된 직후부터 내란 옹호나 보좌진 갑질 의혹이나 이 직간접적으로 사과 의사만 반복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반복되는 사과, 오히려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러 추가 의혹 보도들에도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런 입장만 반복해 왔는데요. 잘못한 것은 이미 사과는 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좀 큰가요? 어떻습니까? 어제도 청문회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지켜보자 이렇게 원론적 입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입장 변화가 없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가 예산이나 재정 문제로 비판을 받는 자리다 보니까 정치적 부담을 떠안는 역할로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보수 인사인 이해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노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것이고 아무래도 낙마를 하더라도 보수 진영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다 꽃놀이패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지지율 변화가 있거나 추가 의혹이 나올 경우에는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추진하고 있는 1인 1표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새 지도부가 꾸려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는 분위기던데요. 예,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지난해 부결된 뒤에 40여일 만에 다시 추진 중입니다. 1인 1표제를 두고 정청래 대표 연임용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만큼 이번 신임 지도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지도부 9명 중에 정청래 대표 측 5명 적극 찬성했는데 나머지 4명이 신중론이나 중립 입장을 내비친 겁니다. 당원들 지지가 큰 정 대표가 1인 1표제를 통해서 연임을 노려서 2028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당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가 흘러나가자 지도부 반대파를 향해서 해당 행위까지 언급하면서 공개 경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연임의 연자는커녕 이응자마저도 들어본 적이 없다. 조금 더 가면 이것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고조될지 한번 잘 살펴봐야겠군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이해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늘 열릴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해훈 후보자의 이 거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에는 중수청법 공청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이후에 당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일 공청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다시 재추진되는데요. 이때 당원 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통일교 그리고 공천 헌금 의혹 등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이제 단식에 나섰던 장동혁 대표 오늘로 닷새째인데요. 쌍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공조하기로 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해외 일정 중에 이번 주 수요일에 조기 귀국한다고 합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모진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강원지사에 출마할 걸로 알려진 우상호 정무수석 후임에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임 정무수석 임명을 계기로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청와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우상호 정무수석이 춘추관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사임 인사를 전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또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원 철원 출신 4선 의원인 우 수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 수석을 시작으로 선거에 나갈 참모진 개편이 본격화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 수석 후임으로는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습니다. 3선 의원 출신으로 당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홍 신임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대립은 탈북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입니다.
홍신임 수석은 다양한 생각과 입장이 조화롭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불참하며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 회담을 제안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재차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툭하면 영수회담 하자고 보채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초 통합과 소통을 강조했지만 여야 간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은 당분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채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당권으로 정치 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이 방금 보신 건 한 전 대표가 어제 SNS에 올린 영상인데 당원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당권으로 정치 보복을 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과 내용을 놓고 이 당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입장 표명은 했는데 제가 볼 때 사과로 들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 마디가 이 징계는 정치 보복이자 조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전 대표는 이제 피해자라는 본인의 어떤 위치를 설정해 놓고 그럼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해자는 지도부라는 저희가 읽을 때 그런 행간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깔끔하게 이 단계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일정 부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되면 조작이라는 단어 쓰게 되면 이제 그럼 조작이냐 아니냐, 전부 조작이냐 일부 조작이냐, 일부는 사실이냐 이런 것 관련돼서 또 당내 분란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사실 확정 절차 그럼 필요한 것 아니냐, 진상규명하자 이런 목소리에 또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오히려 그 갈등이 잦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았는데 조금 덜 그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처분 당시엔 또 다른 계엄이라면서 반발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한 발 물러서서 사과를 결심한 배경 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첫째는 당내 분위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당내에서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이 장동혁 대표를 좀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한 전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한 전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든 뭔가 중재안을 내놓도록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하기 좀 애매한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좀 너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할 거면 최대한 빠르게 했어야 되고 또 최대한 사과만 했어야 되는데 역시나 정치 보복이라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섞어서 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게 가장 유일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사과가 너무 수위가 낮았기 때문에 그 전략에는 좀 큰 도움이 되진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 다시 넘어간 셈인데요. 한 전 대표의 사과 이후에 장 대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 발표문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가 일단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장동혁 대표가 가해자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정치 보복의 피해자가 한동훈 대표고 가해자는 장동혁 대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는 상당히 공간이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공간을 더 크게 열려야 되는데 공간이 줄은 거예요. 예컨대 여기서 만약에 한 전 대표의 징계 관련된 입장을 내게 되면 백기를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서로가 공간을 서로 열어주는 정도로 핑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해법을 찾아가는 핑퐁을 했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외통수를 갖다 둔 거죠.
한 전 대표의 저 입장문에 따르면 그럼 장 대표는 만약 이걸 다 받아들이게 되면 본인 잘못을 다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마치 전부 다 조작해가지고 징계를 한 것처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안 받아들이게 되면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분란의 책임을 장 대표가 지게 되는 꼴이라서 왜 이런 서로 간의 그 공간을 줄여주는 게임을 할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로 닷새째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셔서 안쓰럽네요. 좋습니다. 당대표라는 자리가 또 이럴 때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자리니까. 요새 힘이 커져야 우리 한 정권이 오만한 행보를 멈출 수 있을 테니까 좀 보수가 커질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보신 것처럼 주말 동안 야권 인사들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을 방문해 격려를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장 대표 단식장을 찾아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한 전 대표가 단식장에 방문할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방문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 뭐 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제 피습당했을 때도 문병 의사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해법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한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에 찾아가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고 그다음에 재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징계 수위를 낮추든가 그 다음 모색을 하는 부분이 이 당원 당규상 그것뿐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이 제명이라는 수위 자체는 제가 보더라도 설령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높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간의 어떤 그 타협점을 위해서는 한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신뢰를 쌓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재심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장 대표의 단식 상황으로 알아볼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에 나섰다. 그럼에도 이 민주당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쌍특검 수용 가능성, 이거 굉장히 낮은 상황 아닌가요? 매우 낮죠. 일단 한 축인 통일교 이 동교특검 관련해서는 어제도 사실 양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특검을 하는 김에 뭔가 신천지 등등 의혹이 있었던 것들도 다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신천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화살이 본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종교 관련된 걸 함께 하자는데 이거를 안 받겠다는 국민의힘을 또 입장을 무조건 수용할 수도 없고요. 또 다른 한 축인 공천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천과 관련된 의혹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당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도 입장을 통해서 아니 국민의힘도 공천 내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통일도 그 공천 특검에 넣지 않았느냐 그 내용의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다른 야당들도 설득하지 못한 그 특검안을 민주당이 덜컥 받아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특검은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단식장에 누군가는 찾아가서 그래도 합의를 위한 좀 노력을 한다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 단식장을 찾아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간다면 정청래 대표가 가셔야죠. 아무래도 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대표끼리는 합의를 하고 있어요. 뭔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당의 가장 대표하는 어른인 정청래 대표께서 가서 우리의 입장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합의를 하자라는 선 제안을 하고 장동혁 대표도 그걸 받아주시는 모습을 받는다면 그래도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장동혁 대표 지금 거의 정말 그냥 물만 마시는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만약 찾아가면 어느 정도 좀 합의안을 수용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대표와 동조 단식에 참여하겠다는 움직임도 좀 보이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장 대표가 대외적으로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단식의 목적이 좀 당 내용 수습에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단식으로 인한 결과적 효과가 당 내용 수습에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안 되거나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단식을 시작했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정말 저는 그건 납득이 안 돼요. 특히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제 납득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장 전 대표는 제가 듣기에는 단식을 준비를 했어요. 이 단식을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약간의 몸무게도 빼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이전에 단식이 아마 계획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삭발 단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나가는 소리로 많이 주문했던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단식에 들어가자 이 단식은 내용 수습용이지 결국 효과가 없는 뭐 굶어 뭐 어쩌고 이런 표현까지 하는 의원도 있단 말이죠.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단식이란 것은 본인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했던 당시도 기억나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거를 국정기조를 촉구하는 용이다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는 수사받는 목적의 방탄용이라고 저희가 평가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받았던 이유는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 쌈특검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쌈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얻어요. 자, 통일교 특검을 저희가 주장했습니다. 그냥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 특검이 통일교 관련된 것 중에서 야당만 수사를 했단 말이죠. 여당은 빼놨어요. 이거는 다 인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 못한 부분을 특검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검이 했던 부분인데. 이거 당연히 특검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검이 해야 되는 부분은 실권력에 대한 거는 특검이 해야죠. 그런데 신천지를 갑자기 끼워 넣었어요. 근데 신천지라는 것은 야당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수사기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를 넣어서 이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단식에 대해서 그렇게 저속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장동혁 대표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오지 않으실 경우에 이 다른 출구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뭐 출구 전략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출구 전략은 사실 단식을 시작한 분이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 때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수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 스스로 출구 전략을 찾아서 단식을 24일 만에 종료를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이 통일교 특검이 됐던 뭐 공천원검 특검이 됐던 본인들의 알을 조금이라도 후퇴할, 조금이라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면 사실상의 합의를 통한 출구 전략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식을 한다고 해서 그 거대 권력이 그리고 집권 여당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줬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양보해서 출구 전략을 찾든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이 정도면은 뭐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출구 전략을 찾든 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리위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징계 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부 그 SNS 글을 보면 김종혁 전 최고의 징계위 그 현장 방문에 아마 상당한 지지자가 동행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징계는 징계 결정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번 징계를 회부된 적이 있죠. 그때 징계 논의 과정이나 징계 이후에 또 글을 올려가지고 그 윤리위가 곤란함에 처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징계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징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전이나 사후에 그에 관련된 본인에 대해서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고 또는 그에 대한 평가가 별따로 있는 것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만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것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죠. 일단 징계 심의를 거쳐보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당원 당규상의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참모진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이 됐는데 이 청와대를 떠나게 된 우상호 수석의 소회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각 정당의 지도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잘 대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20일부터는 이제 신임이 근무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우상호 수석은 강원도지사직에 도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거법상 사퇴 시한보다 40여일 앞서서 물러난 우상호 수석의 행보,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0여일이나 남았잖아요, 사퇴 시한이. 근데 지금 국정 지지율이 보통 높을 때는 거의 임박해서 사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렇게 사퇴를 하신 것은 일단 그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미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정당과의 소통, 특히 야당과의 소통이거든요. 근데 차기 지방선거에 야당 후보와 싸우게 될 사람이 뭔가 계속해서 정무수석직을 맡게 되면 대통령에게 부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도전하시려고 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강원도, 민주당에게는 열세 지역이고 현직 도지사 역시 지금 야당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강원도에 가서 민심을 훑고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빠른 결정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우수석 외에도 원조 친명그룹 7인의 출신인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에, 또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대변인은 인천 계양을 재보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해요. 이걸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맞춤형 인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원래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던 사람들을 그 이력 쌓기나 아니면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실로 데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 대통령실에서 나갈 때 선출 쪽에 도전한 경우는 많이 있는데 총선에 많이 도전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7개월 정도 있다가 나가서 이 지방선거에 도전한다는 것은 애당초에 그런 진용으로 대통령실을 꾸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자, 김병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계양을이잖아요. 계양을이 원래 송영길 전 대표가 의원이었다가 이재명 대표께 사실상 물려줬다고 제가 평가할 만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을 가져갔는데, 또 여기서 김남준 의원이 가게 되면 이게 뭐 세습 전략 지역구도 아니고 거의 당원들의 반발이 그냥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어요. 따라서 사법 리스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송영길 대표를 제끼고 김남준 대변인을 거기다 공천하게 되면 저는 당내 분란이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충청 차출론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호남 차출론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이게 출마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작용은 하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게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실장 체제에서 2명의 실장이 동시에 뭔가 차출된다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실장을 2명이나 교체한다. 이건 또 상당히 부담이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야권에서는 무슨 뭐 스펙 쌓기다 뭐 이런 비판을 합니다만, 지금 강원도에 출마하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고 지금 충청 차출론이 나오는 강훈식 실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특히나 지금 현직 대전시장, 현직 충남지사 전부 야당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강훈식 실장이 만약에 착출된다 하더라도 스펙 쌓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험지에 도전을 해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직 의원직을 버리고 지금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아주 특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스펙 쌓기용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거기서 착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말씀하신 이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역할을 하기 위해 나가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명 안팎의 청와대 인사들이 추가 사퇴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년 넘게 손발을 맞춰온 참모진들이 이렇게 대거 교체되면 국정 운영에는 좀 차질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참모진이라는 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인데, 이게 7개월 만에 나간다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정 운영의 안정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고 저는 당정 갈등의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공천 과정이 있을 텐데 이 공천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뒤에 업은 이런 분들이 대거 나온다 그러면 당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대통령께서 뭐 통합 관련된 이슈도 먼저 띄우고요. 이거 국민의힘이 먼저 띄웠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좀 띄웠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서 상당히 발언 기회를 좀 주면서 현재 있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발언을 또 차단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은 선거법 위반의 어떤 그 논란도 부추길 수가 있는 것이고, 출마자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내 공천 관련된 갈등, 두 번째는 국내신고와 관계해서 선거법 위반의 여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차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출마 현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상호 수석 후임으로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임명이 됐는데요. 삼선 의원 출신의 당내 온건파로 분류가 되죠. 우수석에 이어서 두 번째 정무수석도 비명계가 발탁된 셈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홍익표 신임 수석의 경우에는 온건하고 소통에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첫 번째는 다만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이 부분을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것을 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야당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진취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바로미터가 영수회담 여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야당을 겨냥한 것뿐만 아니고 당내에 다른 계파와의 소통 측면에서
등용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회담을 원활히 이끌어내게 되면 저는 두루두루 홍익표 수석의 앞으로 정치적 공간이 훨씬 열린다고 보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서울시장 관련돼서 교통정리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분이 성동에서 쭉 재선인가 3선인가 지내다가 서초동으로 갔거든요. 서초 지역구로 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한 수를 두셨는데 결과적으로 야당과의 관계에서 협치를 얼마만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는 국민적 지지까지 받을 만한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대변님, 그러면 이 영수회담 가능성은 얼만큼 보십니까? 전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영수회담 제안하지 않았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들을 아예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군소정당 가릴 것 없이 모든 국회에 속해 있는 그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의힘만 딱 빼가지고 영수회담을 하자는 명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홍익표 그 신임 정무수석이 아마 야당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해낼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가능성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밤중 주택가 골목에서 미성년자를 쫓아와 좋은 곳을 가자며 유인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이 남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가 3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 옷의 남성과 흰색 옷의 여성이 골목 한쪽에서 걸어오다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거는 듯하자 여성이 남성을 빙 둘러 피해 걸어가고 남성은 따라오며 계속 무언가를 여성에게 얘기합니다. 지난 11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미성년 여성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좋은 데를 가자며 유인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남성에게 가라고 소리쳤지만 남성은 여성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남성은 이곳 시장 안에서부터 주택가 골목까지 100m가 넘게 여성을 따라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의 남성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청소년 성범죄 전과 3범에 다른 전과도 수십 개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가 3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귀가 장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 헌금 먼저 제안하셨습니까? 공천 헌금 1억 원 액수도 뭡니까? 1억 원 건넬 때 강선우 의원과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까? 오늘 대질 신문 응하실 걸까? 오늘 대질 조사는 거부하신 거예요?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아니면 남전 보좌관 측이 거부한 건가요? 그 돈은 강선우 의원한테 직접 건네신 건가요? 이 김경시 의원과 남모 씨가 동시에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이른바 대질 조사가 이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불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나오면은 보통 이 대질 신문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적으로는 대질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대질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사자 측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 양 당사자 측에서 어느 측에서 여기 대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대질 조사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경에
남씨 측에서 강선우 의원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한 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김경시 의원은 그때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남씨 측에서 구체적으로 1억이라는 액수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강선우 의원과의 만남 일정 같은 것들도 조율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씨 같은 경우에는 돈이 본인이 없는 사이에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오간 것은 남 씨와 김경시 의원 간의 관계이지 본인은 알자마자 반환을 하라고 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났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돈을 어떤 형태로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세 명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대질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시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본인의 진술과 다른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의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초에는 김경시 의원이 그 금품 전달 사실을 완전히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체류 기간 중에 자술서를 제출해서 금품 전달 사실은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나왔던 얘기는 그 자리에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후에 반환받았다까지가 보도인데, 이 진술 자체가 추측성 보도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황, 본인이 어떤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을 하는 건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금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사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공통되게 나오고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이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20일 출석하는 강선우 의원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김경시 의원이 지금까지 어떤 진술을 했고 어디까지 사실 인정이 될지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은 김경시 의원과 남 씨가 처음 만났을 때 동석한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들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해당 관계자들한테 보통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미 초선 시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비례대표였었던 것이죠. 본인이 재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기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김경시 의원이 이 남 씨, 보좌관을 만나게 된 것이 그동안에 둘이 알던 사이가 아니라 민주당 시당 관계자가 소개를 해주면서 함께 2021년 말에 만났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은 지금 그날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민주당 시당 관계자 2명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졌는지,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천 헌금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 자리에서도 나왔는지 앞으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내일 강선우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 의원과 김시 의원, 남모 씨의 3자 대질이 진행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뤄진다면 의혹 규명의 실마리가 좀 풀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3자 대질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말씀대로 대질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사건과 같이 유력한 피의자 3자 간에 완전히 진술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질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3자 대질이 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미 가장 유력한 증거인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공천과 관련성이 어느 정도 그 녹취록만 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3자 간 각각의 진술 중에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3자의 진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서 금품 수수 여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최종적으로 강선우 의원이 어떤 진술을 하던 간에 경찰은 어느 정도 이 범죄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강 변호사님은 이 3자 대질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일단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대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에서는 탈당했습니다만 현직 의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대질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렸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나가게 된다면 본인의 어떠한 정치적인 생명에 있어서도 판결이라든지 기소가 되기 이전에 이미 좀 끝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선 의원 측에서 대질에 대해서는 아마도 강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0일에 조사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 3명에 있어서의 대질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날려보낸 무인기를 제작하고 운용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2명이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군경 합동조사 TF가 민간인 용의자를 조사를 했는데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이 밝혀졌습니까? 일단은 이 관련해서는 2명이 있는데요. 30대 남성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비슷한 시기에 근무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 명은 제작에 참여를 했고 또 한 명은 이 무인기를 날렸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2명은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항공우주학과 선후배로 알려져 있고 이 학교를 다니던 당시에도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인기 제작 업체를 만들어서 대표와 이사를 함께 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한 2020년경에 청년 관련 단체를 조직해서 거기에서도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무인기를 제작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2016년경에는 그 본인이 어떻게 보면 무인기 제작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여주 쪽에서 무인기를 날리다가 한번 단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인기와 같은 기종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향후의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했다는 것이 주장으로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실하다는 근거를 경찰들이 찾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이 남성은요, 16일 조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부탁으로 무인기를 만들었을 뿐이고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북한의 우라늄 공장 방사선을 특정하려고 무인기를 날렸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 남성의 주장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장 자체로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보냈다는 무인기의 어떤 기술적 저기를 보면 방사능 측정이 실제 가능할지도 의문이고요. 그 시점에 이 둘이 관계를 고려했을 때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동기 자체도 사실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교묘하게도 둘은 대학 때부터의 계속 인연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고 보수 대학생 단체를 만들거나 무인기 회사를 또 공동 설립했습니다. 뭐 다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같이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A씨 주장처럼 단순하게 B씨가 본인의 요청을 받고 무인기만 만들었다. 이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고요. 그렇다면 둘이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하게 정말 주장대로 그런 목적으로 방사능 측정 한번 해보고 싶어서 보냈다고 하면 항공 위반 정도의 문제이지만 실제 지난 비상계엄 내란 시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일반 이적죄로 이미 기소돼 있습니다. 혹시나 그 연장선상에서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합동수사단이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에 두 사람이 일했던 무인기 업체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비용과 기술적인 내용 등은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이는 과거 인터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2명이 같은 무인기 업체에서 있을 때 그 업체에는 대북 이사 C씨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작년에 한 유튜브에도 나온 것이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어떠한 것이냐면 무인기 한 대에 200만 원이 안 되고 개조하면 더 멀리도 날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파로 실시간 영상을 보내오는 것도 가능한데 확인하기로는 한 40km까지는 되더라. 이런 표현들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2022년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보고 이것이 진입할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대부 기사가 작년 5월에 언론사의 인터뷰 과정에서 밝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조금 아까 무인기에 제작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번에 날리는 것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년 인터뷰를 보면은 진입할 만한 시장이라고 이미 대북 이 무인기 업체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떠한 우발적으로 보냈다기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사람이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면서 윤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을 볼 때 두 사람이 무인기 운영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향후 조사에서 어떤 점이 좀 더 규명돼야 될까요? 뭐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둘의 공모 여부일 겁니다. 단순하게 제작만 의뢰받고 제작을 했겠느냐. 둘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 목적, 무인기를 왜 보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만약 단순하게 방사능 측정은 현실적으로 가능 여부도 문제의 건의와 최근에 윤석열 정부부터 이어졌던 여러 가지 대북 관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을 자극하거나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수사에서는 실제 배후가 있는지까지도 살펴보게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영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 동맹국에 관세 부과 조치를 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유럽이 159조 원 규모의 대미 관세 보복 조치를 검토하는 등 양측이 강대강 대치에 나서면서 80년 역사의 나토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튿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과 서방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위탁하진 않겠다며 거들었습니다. That we are peace through strength, and the Europeans now are only trying to play catch up, and that is only through President Trump.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이 유럽에도 최선이라며 결국 유럽도 미국 안보 우산 아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강공에 공동 대응으로 맞서며 보복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차원의 통상 위협 대응 조치 ACI를 발동하고 유럽 주요국은 160조 원 규모 대미 보복 관세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ven our NATO members, so we're actually quite well prepared to deal with existing and future security challenges in the Arctic. So that's a double message, a dual message that we're sending to our friend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여기에 미국산 무기 거래 중단과 미 유럽 사령부 지원 중단, 유럽 내 미군 기지 폐쇄 같은 극단 조치까지 언급되는 상황. 트럼프의 관세 카드 하루 만에 유럽이 대대적으로 반발하면서 80년 나토 동맹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칠레 남부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주민 2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칠레 전역에서 모두 24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 가장 큰 산불이 난 남부 니우블레주 등에서 피해가 큰 상태입니다.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희생자가 집중된 남부 2개 주에 국가 재난 사태를 선언하고 산불 진화를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주에서 고속열차 2대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로 최소 2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저녁 6시 40분쯤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주에서 열차 한 대가 탈선하며 반대편 선로를 침범해 마주오던 열차를 들이받는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두 열차엔 승객 약 400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산됐고 부상자 가운데 25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해당 구간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뭔가요? 네, 축제 참가자들이 일제히 해운대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입니다. 대표적인 겨울 축제죠. 어제 부산 해운대에서는 해운대 북극곰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축제인 해운대 북극곰 축제 현장인데요. 직전에 열린 수영 대회와는 별도로 차가운 바다에 입수하는 이벤트였습니다. 겨울바다가 추울 법도 한데 참가자들은 활짝 웃으며 축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 축제 참가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유쾌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축제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면서요? 네, 이 축제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열렸는데요. 올해로 39회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추운 날 수천 명이 한꺼번에 바다에 뛰어드는 장관이 펼쳐지는데요. 영국 BBC는 세계 10대 이색 겨울 스포츠 축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많은 외국인들이 현장을 찾아와 축제를 즐겼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의 겨울 축제가 세계에 더 많이 소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내린 눈비가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차간 거리 좁혀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곳곳에 눈이나 비가 이어집니다. 강원 영서에는 최대 3cm,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한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0도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에는 영하 13도, 체감 영하 18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대비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영남 내륙은 여전히 건조합니다. 오후부터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해져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2.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강릉과 대구가 6도, 광주 4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12도가량 낮겠습니다. 주 중반부터 호남과 제주에는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